제 인생 30년의 연구가 단 10분 만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의 지하 수장고.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카자흐스탄 건국 기록,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유목 민족의 족보들. 그 속에 적힌 단어들은 우리가 서양 중심의 역사관으로 배웠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거대한 연방의 실체, 수백 개의 민족을 하나로 묶었던 그 시스템은 현대의 미국보다 더 완벽한 합중국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전율하게 만든 건 그 시스템의 정교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스, 루스, 그리고 조선,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던 이 단어들이 하나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이름조차 사실은 동방의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위대한 유산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먼 서쪽 끝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동쪽 끝 한반도까지 잊혀진 형제들의 역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만했던 한 서양인 학자가 동양의 작은 나라가 품고 있던 거대한 포용력 앞에 무릎 꿇게 된 참회의 기록이자 인류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군요. 제가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단추를 발견한 건 몇 년 전 카자흐스탄의 한 늙은 역사학자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제가 처음 카자흐스탄의 땅을 밟았을 때를 회상하면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당시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를 갓 취득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젊은 서양 학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의 세계사는 철저히 유럽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대항해 시대의 영광만이 역사의 정수라 믿었죠. 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쪽 끝에 붙어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현대 국가일 뿐 고대사적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문명국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티에 온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그들이 어떻게 유럽 문명에 야만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알마티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도착한 한 낡은 연구소에서 제 오만함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곳은 알마티 시내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간 텐산산맥의 만년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유라시아 고대 문명 연구소라는 거창한 간판과는 달리 건물은 소련 시절에 지어진 붉은 벽돌집이었고 곳곳에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스승이자 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준 예를란 교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만큼은 마치 초원의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낡은 참나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내어준 뜨거운 차에서는 낯선 허브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카자흐스탄의 독특한 사회 구조인 주스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13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내전 한 번 없이 카자흐스탄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서양인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이었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끊임없는 민족 간의 투쟁과 배척의 역사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남이고 언어가 다르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예를란 교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서양 애송이 학자를 귀여워하는 듯한 혹은 안타까워하는 듯한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생, 자네들은 항상 혈통과 피에 집착하지. 민족이 같아야만 나라가 된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이 광활한 초원에서는 피보다 더 진하고 칼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네. 바로 시스템이라네. 시스템이라뇨?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가득 꽂힌 고서들 사이에서 누렇게 변색된 두루마리 지도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고대의 숨결이 훅 끼쳐왔습니다. 그 지도는 현대의 국경선과는 전혀 다른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복잡한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잘 보게. 카자흐스탄은 크게 세 개의 주스로 나뉘어 있네. 대주스, 중주스, 소주스. 이 세 개의 거대한 연합체가 모여 카자흐스탄을 이루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이 시스템이 어디서 뚝딱하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나? 그는 지도의 동쪽 끝, 한반도 지역을 굵은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놀라지 말게. 지금의 한국, 즉 고대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던 나라였네. 그들은 나라를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했지. 우리는 이것을 사만이라 부르고 이곳 카자흐스탄에서는 삼주스라고 부르네. 이름만 다를 뿐 그 운영 원리와 철학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사 개론서에서 스치듯 보았던 사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카자흐스탄의 현재 정치체제와 연결짓다니요? 너무나도 과감한 비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의구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자 교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펜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우리가 사용하는 주스라는 단어, 그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 고대 발음으로 주잔 혹은 조우잔이 나오네. 그리고 몽골 비사에서는 이를 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교수는 주스 옆에 조선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보게나. 조우잔과 조선. 이 발음의 유사성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이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시스템을 가졌고 그 이름마저 비슷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나? 그때 교수가 던진 다음 비유는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토마스, 자네 나라 옆에 있는 미국을 생각해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50개의 주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합중국을 만들었지.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미국 헌법이라는 시스템 아래서 미국인으로 살아가지 않나. 고조선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네. 고조선이. 미국의 원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고조선은 자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반도 북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었네. 동북아시아와 만주,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다민족 연방체였어. 즉, 조선이라는 이름은 특정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해가 뜨는 곳의 연방 시스템을 뜻하는 거대한 브랜드였던 거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조차 자신들을 단일 민족이라 칭하며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이영만리 타국의 노학자는 한국의 고대 국가가 세계 최초의 다민족 합중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고조선의 단군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여러 부족장이 합의하여 추대하는 연방 대통령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예를란 교수의 설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 건국의 아버지인 케레이칸과 자니베크 칸이 15세기에 이 나라를 세울 때 없던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흉노와 금나라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의 시스템을 복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제도를 베끼지 않았네. 중국은 황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중앙 집권이지만 우리 유목 민족과 조선은 각 부족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연방제였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정치 시스템이지.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유연제국이야. 교수는 지도의 중앙아시아 한복판을 가리켰습니다. 유연. 서양 역사책에서는 훈족이나 몽골에 가려져 거의 언급되지 않는 미지의 제국. 중국 기록에는 이들을 유연이라 적고 루루라고 비하해서 부르지만 카자흐어 발음으로는 이 나라의 이름이 바로 주잔, 즉 조선 1세. 5세기경 몽골 초원을 지배했던 이 유연제국이 바로 고조선 연방의 후예들이거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한 형제국가였다는 명백한 증거지.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5세기의 몽골 초원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제국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제국의 시스템이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졌다니. 제가 알고 있던 세계사의 퍼즐들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강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토마스, 이 이야기는 서양학계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일세. 하지만 자네는 진실을 찾으러 왔으니 말해주지. 이 주잔조선 세력이 돌궐에게 패배한 뒤 서쪽으로 대이동을 시작했네. 그들이 서쪽으로 가서 카스피해를 건너고 우크라이나 초원에 도착해서 세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나?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주잔 혹은 주스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 다만 서쪽 언어의 영향으로 발음이 조금 변했을 뿐이지. 주스가 루스가 된 걸세. 바로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키예프. 루스의 시초가 동방에서 온 조선의 후예들이라는 거야. 러시아가요? 러시아의 뿌리가 조선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수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슬라브족의 대국이라고 믿어왔던 러시아, 그리고 현재 전쟁의 화마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뿌리가 사실은 한반도의 고대 문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주장은 지정학적 상식을 뒤엎는 핵폭탄급 발언이었습니다. 교수는 놀란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찻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고대, 문양 속에 숨겨진 흔적들을 들여다보면 부정할 수 없을 걸세. 자네가 내일 당장 그 증거들을 확인하러 떠난다면 말이야.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서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알마티의 야경 위로 고대 유목민들이 말을 타고 질주하는 환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동쪽 끝 한반도에서 시작된 거대한 문명의 파도가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여 유럽의 문턱까지 닿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비밀을 쥔 열쇠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수가 말한 그 언어적 증거와 문양의 비밀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전 세계의 이 위대한 코리아 연방의 역사를 알리는 메신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러시아 국경을 넘기 위한 짐을 꾸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의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밤이었습니다. 예를란 교수가 던진 충격적인 화두, 주스가 곧 조선이며 그 시스템이 서쪽으로 이동해 루스가 되었다는 가설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이 트자마자 러시아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정 러시아의 화려한 수도이자 수많은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비행기가 텐산산맥의 장엄한 설산을 뒤로하고 우랄산맥을 넘어 동유럽의 대평원으로 접어들 때 저는 창밖에 끝없는 설원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은 지난 200년 동안 서구사학계가 쌓아올린 인도 유럽어족 중심의 역사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인의 나라 슬라브족의 맹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러시아가 사실은 동방의 노란 피부를 가진 유목민들, 즉 조선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일 수도 있다는 이 위험한 가설. 만약 이것이 헛소리로 판명된다면 저는 학계에서 매장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꺼트릴 수 없는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의외의 곳에 숨어있기 마련이니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들이닥친 북해의 칼바람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은 마치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비밀을 외지인이 함부로 들추지 못하게 막아서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예를란 교수가 적어준 주소 하나만을 의지한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제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러시아 고대 언어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동시에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이반 박사였습니다. 그는 주류 학계가 주장하는 노르만 기원설, 바이킹이 러시아를 건국했다는 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평생을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고집불통의 노학자였습니다. 택시는 화려한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나 넵스키대로의 번화가를 지나 낡고 음침한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비에트 시절 지어진 듯한 육중한 회색 건물들 사이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한 낡은 고서점 앞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백 년은 묵은 듯한 퀴퀴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있는 책들의 미로 속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에 돋보기 안경을 쓴 노신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국 억양이군. 관광객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여기는 기념품 따위는 팔지 않아. 그의 첫마디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이반 박사님이시죠? 알마티의 예를란 교수님 소개로 왔습니다. 저는 루스의 진짜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류 뭉치에 파묻혀 있던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늙은 늑대와도 같았습니다. 예를란 그 늙은이가 기어이 일을 벌였구먼. 자네 감당할 수 있겠나? 자네가 믿고 있던 모든 상식을 부정해야 할 텐데. 그는 자리를 권하는 대신 서가 구석에서 먼지 쌓인 칠판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묵을 집어들고 거침없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주스, 루즈, 루스. 자네, 언어학에서 말하는 의문 도치 현상과 의문 변이에 대해 들어봤나?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지역과 시간에 따라 발음이 변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 사람의 혀는 본능적으로 게을러. 낯선 발음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소리로 뭉개버리지. 특히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어 계열에서 유럽의 슬라브어 계열로 넘어갈 때 제이지읒 발음과 아리을 발음은 아주 빈번하게 교체되네. 한국에서도 이승만을 영어로 리라고 표기하듯이 말이야. 이반 박사는 칠판을 두드리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냉소적인 톤과는 달리 학문적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잘 듣게.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부족 연합체를 주스라고 불렀어. 모이다, 결합하다, 100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가진 집단이 5세기에서 6세기경 거대한 이동을 시작해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밀려왔네. 그들이 흑해 북단,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살던 원주민 슬라브족들은 이 낯선 지배자들의 시스템 이름을 듣고 발음하기 시작했지. 그들의 혀끝에서 딱딱한 주스는 혀가 굴러가는 부드러운 루스로 자연스럽게 변형된 거야.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단어 하나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이 같은 문명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우연? 하. 자네도 영국 놈들처럼 증거 타령이군. 박사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편에 있는 육중한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캐비닛 안에는 낡은 도록들과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획 던졌습니다. 이걸 보게. 10세기경 초기 키예프 루스의 귀족들과 전사들이 입었던 복식을 고고학적 고증을 거쳐 복원한 그림일세. 자네 눈에는 이게 바이킹으로 보이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그림 속 러시아의 건국시조들은 우리가 영화 토르나 바이킹스에서 보던 뿔 달린 투구나 거친 털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단으로 된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깃털을 꽂은 뾰족한 고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절풍 아닙니까? 고구려 벽화 수렵도에 나오는 그 모자. 정확해. 눈썰미가 있군. 박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보게. 저 가죽띠 위에 붙은 금속 장식판들. 저걸 한국학에서는 과대 혹은 각대라고 부르지. 신라의 금관총이나 고구려 왕릉에서 출토되는 바로 그 허리띠 양식일세. 바이킹들은 가죽끈을 묶어서 썼지 저런 정교한 금속 세공 기술이 없었어. 즉 러시아를 건국한 지배층의 드레스 코드는 북유럽이 아니라 명백히 극동의 조선과 고구려 양식이었다는 증거야. 충격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낡은 서점에서 마주한 러시아 건국 시조의 모습이 학창시절 국사교과서에서 봤던 고구려 무사의 모습과 판박이라니요. 심지어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는 동방의 상징인 삼조고를 연상시키는 세 발 달린 까마귀와 용의 문양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낯선 서양의 제국으로만 여겼지만 그들의 시작점에는 우리와 같은 핏줄, 같은 문화를 공유한 형제들의 흔적이 화석처럼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반 박사가 보여줄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이건 내 평생의 연구를 걸고 지켜온 비밀일세. 아직 서양 학계가 애써 무시하고 러시아 정교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판도라의 상자지. 자네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걸 보여주겠네.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고 박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지처럼 얇은 종이에 뜨인 탁본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해 연한 우크라이나 땅 깊은 곳에서 발굴된 고대 비석의 탁본이었습니다. 이 비석은 아바르 한국시대, 즉 유연제국의 후예들이 이곳을 지배할 때 세운 것일세. 여기에 새겨진 왕의 칭호를 한번 읽어보게나. 고대 튀르크 문자로 적혀 있지만 그 발음은 자네에게 아주 익숙할 거야. 박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석의 첫 줄을 짚어가며 한 글자 한 글자 해독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칸, 그리고 그 앞에 붙은 수식어. 이걸 고대음으로 복원하면 목골리가 돼. 혹은 무굴이라고도 읽히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구리.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나 인도의 범어 문헌에서 고구려를 지칭할 때 썼던 이름. 맥구려 아닙니까? 바로 그거야. 이반 박사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먼지가 풀썩 피어올랐습니다. 유연제국, 즉 서쪽으로 이동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원이 된 그 집단은 자신들의 최고 통치자를 목골리 칸, 즉 고구려의 왕이라고 칭했던 거야. 이것은 그들이 고구려와 혈연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거나 적어도 자신들을 고구려, 즉 대조선 연방의 일원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지. 그들은 서쪽 끝까지 와서도 고향의 이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거야.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탁본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 그들의 조상들이 사실은 동방의 고구려라는 이름을 숭상하며 조선이라는 연방 시스템 아래서 함께 말을 달리던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었습니다. 형제가 형제인 줄 모르고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고 있는 꼴이니까요. 이반 박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에 네바 강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분열되어 싸우고 있지만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는 모두 거대한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어. 루스라는 이름 자체가 조선의 변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조선이 추구했던 것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홍익인 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같은 거대한 공존의 철학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면 아마 많은 것이 바뀌지 않겠나. 나는 이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늙었어. 하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묵직한 돌덩이가 되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작은 반도 국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아니 고대의 조선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유럽까지 문명의 씨앗을 뿌린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파했듯 고대에는 조선이 전 세계의 자율과 공존의 연방 시스템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박사와의 긴 대화를 마치고 거리로 나왔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밤하늘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눈발이 마치 고대 기마무사들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혀진 과거를 찾는 고고학적 탐사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조차 모르고 있는 그들의 DNA 속에 잠재된 세계 경영의 본능을 깨우는 일이다. 러시아, 루스와 카자흐스탄, 주스, 그리고 고구려, 목골리. 이 거대한 삼각형의 꼭지점을 잇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가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단순히 오래된 비석이나 낡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이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 그들이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수천 년 전 대륙을 호령하던 제국의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그 놀라운 현대 속의 고대를 확인하러 서울로 갑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회색빛 하늘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뒤로하고 저는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시대에서 최첨단 미래 도시로 단숨에 공간 이동을 한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의 공항이 거대하지만 둔중하고 느릿한 곰 같았다면 인천공항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우주정거장처럼 날렵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고학적 본능을 자극한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속도와 시스템이 뿜어내는 무서운 기운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짐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제 가방을 토해내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마치 오차 없는 기계처럼 아니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원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양인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처리의 효율성이 아니라 마치 전시 상황에서의 정밀한 군사작전 수행 능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카자흐스탄의 예를란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대륙을 경영하던 거대한 시스템이었다는 그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며 저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30여 개의 거대한 다리들, 그 위를 질주하는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 행렬. 그것은 단순한 교통체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처럼 잠시도 멈추지 않고 순환하는 에너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런던이나 파리는 밤 10시가 되면 도시가 잠들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고층 빌딩의 사무실들은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수천 대의 배달 오토바이들이 묘기에 가까운 고개를 부리며 골목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한 조각이 딱 맞춰지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인의 국민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 서양의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그저 성격이 급한 탓이라고 혹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라고 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라시아 고대사를 추적해온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오토바이의 질주, 지하철 환승 통로를 뛰어가는 발걸음,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오는 식당의 속도, 그리고 밤새워 건물을 올리는 건설 현장의 불빛. 이것은 성격 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만주 벌판과 유라시아, 초원을 호령하던 기마민족의 기동전술이 21세기 디지털 문명과 만나 현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말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활 대신 스마트폰을 든 채 그들은 여전히 전쟁을 치르듯 치열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배송 시스템인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밤 11시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다음 날 아침 7시에 눈을 떠보니 현관문 앞에 물건이 와 있는 마법 같은 현실. 이것은 현대 물류혁명이라 불리지만 역사학자인 제 눈에는 몽골 제국의 파발마 시스템인 잠의 완벽한 부활로 보였습니다. 칸의 명령서를 들고 밤낮 없이 말을 갈아타며 제국 끝에서 끝까지 정보를 전달했던 그 속도전의 DNA가 현대 한국의 택배 기사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속도의 경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토는 한반도라는 작은 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들의 유전자 속에 새겨진 대륙을 경영하던 속도는 조금도 퇴화하지 않고 오히려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TV를 켰을 때 뉴스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십조 원어치나 구매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한국산 전차의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고구려의 게마무사를 닮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저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그것도 저렇게 엄청난 물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조차 무기 생산 라인을 돌리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계약 도장을 찍자마자 몇 달 만에 전차를 배에 실어보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중공업 시스템 자체가 평시에도 전시체제처럼 돌아가는 현대판 병참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를 다투는 조선업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드는 거대한 LNG 운반선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성곽과 같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나노 단위의 정밀함을 요하는 현대판 연금술입니다. 이 모든 산업 현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과거 고조선 연방이 전쟁을 수행할 때 보여주었던 총력전 시스템과 판박이입니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 즉 재벌 구조를 서구적 시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방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부족 연합체입니다. 삼성, 현대, SK, LG 같은 그룹들은 각각의 거대한 부족입니다. 각 계열사 사장들이라는 부족장이 경영을 책임지지만 그룹 회장이라는 칸 혹은 단군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마치 국가 대항전을 치르듯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전투를 벌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계열사끼리 자원을 공유하고 인력을 파견하며 서로를 지켜줍니다. 이것은 서양의 계약 중심 기업 문화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피보다 진한 유대감으로 뭉친 현대판 유목 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사회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노트북과 지갑을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아둔 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무려 20분 동안이나 자리를 비웠죠. 서양이나 남미였다면 5분도 안 되어 사라졌을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제 물건은 1cm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옆 테이블 사람은 제 물건을 훔쳐가기는커녕 제 자리를 맡아주듯 흘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신뢰 사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CCTV가 많아서? 처벌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이것은 법보다 더 상위 개념인 부족 간의 규율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목 사회, 즉 조선 연방이나 몽골 제국에서 가장 중시했던 법률은 동료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광활한 초원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는 모두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 식구라는 거대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파문을 의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공동체 의식은 회식이라는 독특한 문화에서도 발견됩니다. 서양인들에게 퇴근 후 직장 동료와의 식사는 업무의 연장선이거나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회식 자리, 특히 하나의 찌개 냄비를 가운데 두고 숟가락을 섞으며 술잔을 돌리는 문화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전사들이 사냥을 마치고 모닥불 둘러앉아 고기를 나누며 전우애를 다지던 의식의 연장선입니다.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공손히 따르고 고개를 돌려 마시는 예절은 철저한 위계 질서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했던 기마민족의 규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가장 극적으로 폭발했던 사건을 저는 기억합니다. 바로 몇 년 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집회입니다. 저는 당시 외신 보도를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모였는데 폭력도 약탈도 방화도 없었습니다. 시위가 끝나자 그들은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바닥에 떨어진 촛농을 닦았습니다. 서양의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불렀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서양의 제도를 넘어선 고대 북방 민족의 쿠릴타이 전통의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쿠릴타이는 몽골이나 튀르크계 유목 제국에서 칸을 추대하거나 폐위할 때 열었던 부족 대회입니다. 모든 부족원이 평등하게 모여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이 신성한 의식. 한국인들은 국가적 위기가 닥치자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본능적으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현대판 쿠릴타이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심이라는 천명으로 지도자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가장 고차원적인 정치 행위이자 홍익인간 정신의 실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인들이 쓰는 독특한 언어의 비밀을 풀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처음 보는 종업원을 이모, 언니라고 부릅니다. 택시 기사님을 사장님, 연장자를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집, 나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외동아들조차 우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고조선 연방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명쾌해집니다.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3500년 전부터 하나의 연방,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형제다. 이 천년 묵은 연방 시민의식이 한국인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기에 그들은 타인을 가족처럼 대하고
국가의 일을 내 집안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한국의 e스포츠를 보십시오. 페이커 같은 선수들이 보여주는 신기에 가까운 컨트롤과 전략. 그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과거 말을 타고 달리며 뒤를 돌아 화살을 쏘던 배사법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동체 시력, 반사신경, 그리고 팀을 위한 희생과 전략적 판단.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하는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들의 DNA 속에 잠재된 전사의 본능이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의 중심, 남산타워에 올라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쓰는 이유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안에는 인종과 국경을 넘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인 정과한 그리고 흥을 건드리는 보편적 제국의 감수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조선이 다양한 민족을 아울렀던 것처럼 현대의 한국 문화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연방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심증은 굳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루스, 카자흐스탄의 주스, 그리고 한국의 조선. 이 셋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뿐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가장 원형적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한반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란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던 것. 토마스, 한국에 가면 반드시 그곳에 가보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그 성스러운 제단에 올라가면 자네는 우리가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걸세. 저는 다음 날 새벽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신비의 섬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가장 높은 산 만이산 꼭대기에 있는 고대의 제단, 참성단이 저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 아니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예언적 징후를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의 그 숨가쁜 속도전과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저는 새벽 여명이 채 밝기도 전에 강화도로 향하는 자유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임진강의 물 한 개는 마치 이승과 저승, 현실과 신화의 경계를 나누는 장막처럼 신비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한반도가 외세의 침략으로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왕실과 백성이 마지막까지 피를 토하며 항전했던 민족의 단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몽골 기병대조차 40년 가까이 함락시키지 못했던 유일한 땅. 어쩌면 그 불가사의한 저항의 힘은 이 섬이 품고 있는 태고적부터의 신성한 기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이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주말을 즐기러 온 가벼운 등산객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언가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품고 성지를 순례하는 구도자들처럼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게와 침묵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뒤를 따라 단골로라고 불리는 가파른 돌계단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초원에서 시작되어 러시아의 설원을 거쳐온 이 긴 역사. 추적의 마침표를 바로 저 위에서 찍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반 남짓 흘렀을까요? 드디어 해발 472m 정상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돌 제단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참성단. 기원전 2333년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 속의 그 제단. 인위적인 접착제 하나 없이 투박한 자연석을 쌓아 올린 그 웅장한 자태는 매끄럽게 다듬어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로마의 콜로세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칠지만 원초적인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단의 차가운 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곳에는 고대인들의 놀라운 우주관과 정치 철학이 기하학적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단은 둥글게, 상단은 네모나게 쌓은 구조. 동행한 한국인 가이드는 이것을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동양의 우주관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예를란 교수와 나누었던 대화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마스, 둥근 것은 하늘이자 유목민들이 사는 둥근 천막, 게르를 뜻하네.
네모난 것은 땅이자 농경민들이 정착해 사는 네모난 논밭과 성곽을 뜻하지. 참성단은 단순한 재단이 아니야. 하늘을 숭배하는 유목 문화와 땅을 경작하는 농경.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겠다는 조선 연방의 통치 철학이 담긴 거대한 상징물일세.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넓은 만주 벌판과 한반도, 그리고 수많은 이민족을 아우르는 거대한 연방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칼과 창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부족들을 하늘이라는 공통된 숭배 대상 아래 원, 서클과 방, 스퀘어의 조화로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보다 더 포용적이고 현대의 연방제보다 더 철학적인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합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재단 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 아래로는 서해의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의 북한의 황해도 땅이 묵묵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개성의 송악산 줄기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저곳에도 우리와 똑같은 피가 흐르고 똑같은 언어를 쓰며 똑같은 단군의 자손이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녹슨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가로막혀 갈 수 없는 금지된 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해에서 불어온 거센 바닷바람이 제 귓가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윙윙거리는 그 바람 소리는 마치 3500년 전 만주 벌판을 질주하던 수만 마리의 말발굽 소리처럼 혹은 시베리아의 자작나무 숲을 흔드는 샤먼의 방울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거대한 환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과 북이 통일되어 얼싸안는 감상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끊고 있는 휴전선의 철조망이 거치는 순간 끊어졌던 거대한 대륙의 혈관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는 광경을 말입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초고속 열차가 서울을 지나 평양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만주 벌판을 질주합니다. 그 열차는 몽골의 초원을 가로지르고 바이칼 호수의 푸른 물결을 지나 우랄 산맥을 넘어 모스크바와 베를린, 그리고 파리까지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의 연결이 아닙니다. 고대 조선 연방이 구축했던 거대한 문명 네트워크, 즉 실크로드보다 더 오래되고 더 강력했던 초원의 길의 완벽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대한민국이 다시 유라시아 대륙의 머리 헤드, 즉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헤드쿼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카자흐스탄의 주스 시스템, 러시아의 루스 정체성, 그리고 한국의 조선 정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천연자원과 결합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대박을 넘어설 것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주도의 평화가 저물어가는 지금 인류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바로 이곳, 동방의 작은 반도에서 시작될 팍스 코리아나 아니, 팍스 조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서구의 패권주의와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했고 각국은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의 분쟁, 미중 갈등.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갈등의 근본 원인은 나와 남을 철저히 구분짓고 배척하는 서구식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참성단에서 제가 온몸으로 느낀 조선의 건국 이념, 즉 홍익인간은 달랐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오는 낡은 도덕적 표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연방 시스템을 수천 년간 유지하게 했던 핵심 운영 체제이자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나도 함께 번영한다는 이 위대한 공생의 철학. 이것이야말로 지금 분열과 증오로 병들어가는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가치의 원형을 DNA 속에, 언어 속에, 문화 속에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제가 이런 벅찬 상상에 잠겨 있을 때 제 옆에서 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하얀 막걸리를 제단에 올리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삶의 무게로 굽어 있었지만 절을 올리는 모습만은 경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낯선 외국인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별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쟁 없이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조상님들께 부탁 좀 드렸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기도를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제국의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온갖 침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끈질긴 생명력,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놀라운 단결력,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이 모든 것이야말로 그들이 고대 대륙을 호령했던 조선 연방의 적통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다가올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해가 중천에 떠올라 서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성단에서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고서적이나 유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 가슴 속에는 전 세계에 외치고 싶은 거대한 진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주스도 루스도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도. 그리고 그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마스터키가 바로 이곳 한반도에 숨겨져 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결코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닙니다. 잠시 몸을 웅크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 구름을 뚫고 승천하여 대륙과 해양을 호령할 거대한 잠룡입니다. 그리고 그 승천의 날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잊혀진 역사와 위대한 정체성을 깨닫는 바로 그날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긴 여정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푸른 눈의 이방인이 이토록 한국의 역사에 집착하고 열광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전 세계인이 주목해야 할 인류사적 대전환의 신호탄인지를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강화도 마니산에서 내려와 서울로 돌아오는 올림픽대로 위,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은 마치 검은 비단 위에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 찬란했습니다. 붉은 띠를 이루며 달리는 자동차들의 행렬과 강물. 위를 수놓은 다리의 불빛들은 단순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 전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던 거대한 횃불의 행렬이 시간을 뛰어넘어 이곳에 다시 모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화려한 불빛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용암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호기심 많은 영국의 고고학자에 불과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인류 역사가 애써 외면하고 감추어왔던 가장 내밀한 비밀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낡은 가죽 가방 속에 담긴 빽빽한 수첩과 녹음기,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은 이제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동맥을 타고 흐르던 문명의 혈액이 돌고 돌아 바로 이곳 한반도라는 심장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명백한 진단서였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이제 전 세계 사학계와 지성인들을 향해 감히 새로운 명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구 중심의 역사관, 즉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렀으며 서양이 중심이고 동양은 변방이라는 그 오만한 사고방식은 완전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문명의 강물은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륙의 서쪽이 차가운 이성과 분석으로 세상을 쪼개고 정복하며 물리적인 제국을 건설할 때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동쪽의 끝. 이 땅에서는 따뜻한 감성과 융합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영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스가 공간을 나누어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의 지혜였다면 러시아의 루스는 그 시스템을 대륙으로 확장하려는 강력한 의지였고 그 모든 것의 원형이자 뿌리인 한국의 조선은 그들을 하나로 품어 안는 거대한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그리고 안타깝게 했던 순간은 정작 이 위대한 유산의 적통 상속자인 한국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 좁은 골목의 선술집에서 만난 수많은 한국 청년들과 직장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토마스, 한국은 너무 좁고 답답해. 가진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사람을 갈아넣는 경쟁만 치열한 지옥 같은 곳이야. 우리는 강대국들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헬조선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긴 깊은 절망감과 패배의식을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눈을 맞추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숨막히는 치열한 경쟁과 고통은 단순한 생존 투쟁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압축하는 핵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물리학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커먼 흑연 덩어리가 엄청난 고압과 고열을 견뎌내야 비로소 영롱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한국 사회의 그 역동성과 치열함은 평범한 돌을 보석으로 만드는 위대한 재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수천 번의 침략과 시련은 당신들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가장 순수한 정수만을 남기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의해 봅시다. 물리적인 영토의 크기로 국력을 논하던 낡은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심장이자 뇌인 반도체 칩을 보십시오. 그 손톱만 한 실리콘 조각 안에 수십억 개의 회로가 집적되어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움직이고 우주선을 화성으로 날리고 전 세계의 금융망을 통제합니다. 작지만 그 안에 전 우주를 담고 있는 고밀도의 결정체. 저는 단언컨대 한국이 바로 지구라는 행성의 마이크로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영토는 작을지 몰라도 그 안에 집적된 시스템의 밀도, 인적 자원의 퀄리티,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속도는 전 세계 어느 제국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의 스마트폰이 꺼지고 한국의 배터리가 없으면 세계의 전기차가 멈추며 한국의 문화가 없으면 세계인의 여가가 지루해지는 세상.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칩이 된 국가의 위상입니다. 또한 저는 서울의 도서관과 카페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일하는 한국의 청년들을 보며 또 다른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퀭한 눈빛 속에 감춰진 맹수와 같은 투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취업 준비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바로 21세기의 화랑이자 개마모사로 보였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활을 쏘며 대륙을 달렸다면 지금 그들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무기 삼아 디지털 세상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한국의 게이머들, 웹툰 작가들, 유튜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여주는 신기에 가까운 반응 속도와 전략적 판단력은 3000년 전 유라시아를 제패했던 기마민족의 DNA가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한국은 과연 세계를 위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서양 문명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훌륭한 하드웨어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인간답게 돌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인간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고 차가운 물질 만능주의는 세상을 영혼 없는 거래관계로 전락시켰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간직해온 독특한 기질인 정과 흥,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인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촌스러운 옛날 감정이 아닙니다. 파편화되고 병들어가는 현대사회를 치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류의 차세대 운영체제입니다. 제가 목격한 K컬처의 폭발적인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한국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콘텐츠들 속에 깊이 심겨있는 조선 연방의 기억이 그들의 무의식을 강렬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남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는 홍익인간의 그 따뜻하고도 강렬한 메시지가 외로움과 경쟁에 지친 세계인들의 텅 빈 영혼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지금 문화를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문화, 영토, 마음의 영토를 무한대로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고차원적이고 우아한 형태의 제국 건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꾸리다 말고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마치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비유를 바치고 싶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제발 더 이상 자신들을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나 새우 같은 존재라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구석에 처박힌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등 뒤에 싣고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바다를 향해 가장 먼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대륙의 선수, 즉 거대한 배의 뱃머리입니다. 배의 가장 앞부분에서 거친 파도와 바람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기에 흔들림도 많고 시련도 많지만 결국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대륙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바로 뱃머리인 여러분입니다. 과거 여러분의 조상들은 말을 타고 유라시아의 초원을 달렸지만 지금 여러분의 젊은이들은 광케이블이라는 디지털 신경망을 타고 빛의 속도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스마트폰이 켜지는 곳, 여러분의 반도체가 작동하는 곳, 여러분의 자동차가 달리는 모든 곳, 그리고 여러분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모든 공간이 곧 21세기 신조선 연방의 영토입니다. 물리적인 국경선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디지털 세상의 징기스칸이며 문화의 알렉산더입니다. 제가 만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새벽을 여는 택배기사부터 밤새 연구실을 지키는 과학자, 그리고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까지.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3500년 전 홍익인간을 외치며 나라를 세웠던 단군의 결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5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없는 침략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시스템을 지켜내고 마침내 때를 만나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해 기다려온 잠복된 문명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한국인들이 가진 한이라는 정서. 서양인들은 그것을 그저 슬픔이나 원한으로 해석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억눌린 에너지입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사귀고 승화시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힘. 그것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IMF의 절망 속에서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한의 에너지가 이제는 흥이라는 신명으로 바뀌어 전 세계를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템스 강변을 거닐 때마다 저는 한강의 기적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의 낡은 도서관에서 전 세계 학계에 제가 목격한 이 진실을 알리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스가 곧 조선이었고 루스의 뿌리가 동방에 있었으며 인류의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바로 코리아에 있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책으로, 강연으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주류 학계의 비웃음을 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갈릴레오가 그랬듯 진실은 언제나 처음에는 부정당하고 조롱받지만 결국에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마련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서구의 차가운 이성에 갇혀있던 제 영혼의 뜨거운 불을 지펴준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의 선을 지우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반도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먼 훗날 통일된 한반도의 철도가 시베리아를 지나 모스크바를 거쳐 런던까지 이어지는 그날 저는 지팡이를 짚은 늙은 몸을 이끌고 기차역으로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기차에서 내리는 여러분을 볼 때 저는 낯선 이방인이 아닌 거대한 조선 연방의 일원이자 잃어버린 형제로서 여러분을 뜨겁게 포옹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 장장 1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한국을 그저 반도에 위치한 작은 나라 혹은 경제적으로 조금 성공한 국가 정도로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전혀 다른 크기의 진실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3가지의 위대한 자각을 얻으셨습니다. 첫째, 우리의 역사가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 의해 얼마나 축소되고 왜곡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스와 러시아의 루스, 그리고 우리의 조선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며 그 문명의 시원이 바로 동방의 이 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빨리빨리 문화와 대기업 시스템,
그리고 우리라는 독특한 언어 습관이 단순한 생활 양식이 아니라 3000년 전 대륙을 경영했던 제국의 통치 시스템이자 기마민족의 생존 DNA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대륙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폭발을 기다리고 있는 문명의 뱃머리이자 21세기를 이끌어갈 지구의 마이크로칩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은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약소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등 뒤로는 광활한 대륙을 짊어지고 앞으로는 태평양을 품은 채 인류에게 공존과 홍익인간의 가치를 전파할 위대한 문명의 설계자입니다.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 이 진실을 외롭게 외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진실을 현실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5000년을 버텨온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남긴 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잊고 있었던 민족의 거대한 기백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이 진실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제가 풀어놓을 더 놀랍고 충격적인 역사 추적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혹은 여러분이 살면서 느꼈던 한국인의 유별난 기질에 대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연구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소중한 사료가 됩니다. 저는 곧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국의 숨겨진 위대함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호랑이는 웅크리고 있어도 호랑이입니다. 이제 그 거대한 기지개를 켤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내 모든 논문을 불태워 주시오. 내가 평생을 바쳐 쓴 그 역사책들은 모두 거대한 착각이었으니까. 진짜 어머니는 저 서쪽 사막에 있지 않았어. 동쪽 끝, 그 작은 반도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고. 영국 고고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한석학의 이 충격적인 은퇴 선언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가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고 그 기원이 놀랍게도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에 학계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던 겁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며 지워버렸던 역사, 그리고 일본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신라인의 흔적,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티그리스 강을 딩기르라 불렀던 고대인들의 언어가 왜 한국의 사투리에 남아있습니까? 카자흐스탄의 황금 인간과 신라의 금관이 왜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겁니까? 우두산, 마니산, 그리고 수메르산.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화살표는 단 한 곳, 한민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학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묵살했던 엘람드라비다 어족의 진실, 그리고 스키타이 전사들의 DNA 속에 새겨진 한민족의 비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위대한 핏줄의 증거일까요?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찾아 한국으로 갑니다. 비록 서양 학계가 저를 매장한다 해도 경상도 어느 산자락에 묻혀있는 인류 시원의 비밀만은 밝혀내야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이 거대한 여정.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런던의 늦가을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고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보고서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런던의 하늘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쏟아내려는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보들리안 도서관의 가장 깊은 곳, 일반 학생들은 출입조차 불가능한 희귀고서 보관실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대영제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왕립 역사학회의 정회원이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을 연구해온 고고학 교수 아서 펜들턴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서양 문명의 수호자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따라붙곤 했지요.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중동의 수메르에서 시작되어 그리스, 로마를 거쳐 현재의 유럽으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문명의 서진서를 성경처럼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저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십 권의 논문을 썼고 강단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먼지 쌓인 서가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19세기 식민지 관료의 낡은 비망록 하나가 제 견고했던 학문적 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대영 제국 시절 인도를 통치했던 식민지 관료들의 비망록을 정리하는 단순한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저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문서들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펼친 낡은 가죽,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편지 한 통과 보고서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1920년대 인도 주재 영국 총독부 소속 언어학자였던 에드워드 대령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겉표지에는 폐기 대상, 절대 외부 유출 금지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펼친 그 보고서의 첫 장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갈갈이 찢긴 흔적 위에 덧쓰여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는 역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진짜 어머니를 생매장했습니다. 문명의 시원은 서쪽이 아니라 해가 뜨는 동쪽 끝에 살아 숨쉬고 있다. 엘람과 드라비다, 그리고 저 멀리 코리아의 언어는 하나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코리아. 그 낯선 단어가 제 망막에 박히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에게 조선, 즉 코리아는 그저 일본의 식민지이자 잊혀진 은둔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어머니라니요. 저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 보고서를 밤새워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제가 평생 진리라고 믿었던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영국 학계는 지난 100년간 의도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묵살해왔습니다. 바로 엘람 드라비다 어족설입니다.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드라비다족의 언어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세운 수메르인의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이 학설은 만약 인정된다면 서양 문명의 뿌리가 사실은 동방의 아시아인들로부터 전수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인들에게 자신들이 지배하는 미개한 아시아인들이 사실은 문명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막고 역사를 왜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가장 격렬하게 뛰게 만든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적힌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비망록의 저자는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놀라운 일치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수메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지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메르라는 지명은 메소포타미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한텐그리 산, 즉 수메르타우라 불리는 산이 있었고 놀랍게도 불교의 성산이라 불리는 수미산 역시 산스크리트어로는 수메루 혹은 마하메루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인들, 특히 한국과 만주 지역 사람들은 알 발음과 엘 발음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단어 끝에 오는 유음을 생략하는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언어학적 변이 현상이라고 하죠. 수메루에서 루가 탈락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수메, 즉 수미가 됩니다. 만주루가 만주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 속의 수미산이 곧 수메르산이고 이 지명이 민족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한 것은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동쪽으로 더 옮겼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끝자락 한반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망록은 한국의 경상도라는 지역에 실존하는 우두산이라는 지명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두, 즉 소의 머리. 이것은 수메르어에서 산을 뜻하는 메루가 머리라는 발음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성시했던 소숭배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퍼즐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소의 형상으로 묘사했고 소머리를 신성시했습니다. 소머리를 신성시했던 수메르인들의 신앙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의 경상도 산골짜기의 우두산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명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고대 신사에서 모시는 우두 명신조차 그 뿌리를 추적하면 신라, 즉 한국에서 건너온 신이라는 사실이 일본 서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자신들의 뿌리, 그리고 영국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문명의 동방 기원설. 이 모든 미스터리의 교집합에 바로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젖줄인 티그리스 강. 우리는 그저 오래된 강 이름이라고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고대어와 한국어를 대입해 해석하는 순간 그 이름은 성스러운 계시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티그리스는 고대어로 딩기르에서 유래했습니다. 딩기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 혹은 신성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딩기르라는 발음은 한국의 고대 건국 신화에 나오는 단군, 그리고 몽골과 튀르크인들이 하늘의 신이라 부르는 탱그리와 어원적으로 한 몸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탱그리 신을 모시는 민족이 사는 강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탱그리를 섬기던 민족, 동방에서 온 단군의 후예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세운 문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메르어로 엄마는 음마, 아빠는 아바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비슷한 유아어가 있다지만 수메르어와 한국어처럼 발음과 억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습니다. 더욱이 님이라는 존칭 전미사, 이와 가와 같은 주격조사의 쓰임새는 교차거인 한국어와 수메르어가 쌍둥이처럼 닮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제 입에서는 탄식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영국과 서구 열강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의 시간축을 조작했습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파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듯 문명 또한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의 시원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개하다고 혹은 그저 중국의 아류라고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문명의 어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충격을 넘어선 일종의 경외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충혈된 눈으로 학과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는 밤새 정리한 비망록의 사본과 제 연구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소와 노골적인 협박뿐이었습니다. 아서 교수, 자네 이제 노망이 난 건가? 한국, 그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가 수메르의 기원이라고. 이따위 소설을 논문이라고 발표했다가는 자네의 명예는 물론이고 연금까지 박탈당할 줄 알게. 대영 제국의 학계가 쌓아온 100년의 공든탑을 무너뜨릴 셈인가. 당장 나가서 머리나 식히게. 그리고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거야. 그의 경멸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성체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서양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들의 오만한 믿음이 사실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교수직 사임서를 던졌습니다. 40년간 입었던 교수 가운을 벗어던지고 연구실을 나설 때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고 가족들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이미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지켜야 할 명예보다 밝혀야 할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전 재산을 털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런던의 잿빛 하늘을 뒤로하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향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처음 가는 낯선 나라인데도 마치 아주 먼 옛날 내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포근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수천 년 전 말을 타고 대륙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동했을 나의 먼 조상들, 아니